이 지도를 따라가면 당신도 나처럼 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40년 전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미 3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말입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편물로 도착한 낡은 봉투를 뜯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그린 지도 한 장과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지도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속 어딘가의 경로가 빨간 펜으로 그려져 있었고, 테이프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 석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올해로 68이 되었고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지만요. 우체부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 앞에서 우편물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냥 청구서나 광고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죠. 누런 종이 봉투. 보낸 사람 주소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만 손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식 귀하,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아무도 쓰지 않는 정자체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마치 붓글씨를 연습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봉투를 뜯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제 평범했던 노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봉투 안에서 먼저 나온 것은 접힌 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A사 크기 정도의 손으로 그린 지도였죠. 지도라고 하기엔 너무 조잡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선이 흔들리고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름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강서역에서 37번 버스, 종점에서 하차 후 북쪽으로 2km, 폐교 지나서 왼쪽 산길, 소나무 세 그루 있는 곳에서 계곡 따라 올라가기, 빨간 지붕집, 글씨들이 빨간 펜으로 쓰여 있었고 경로를 따라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 지붕집이라고 표시된 곳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죠. X 표시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있다. S, J, S, J.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석준, 이석준. 제가 20살 때 만나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함께 대학을 다녔고 함께 데모에 참여했고 함께 꿈을 꾸었던 그 친구. 하지만 1987년 그 친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 발표로는 시위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죠. 하지만 시신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원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만 했어요. 장례식은 가족들만 조촐하게 치렀고 저는 그 후로 석준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끔 술 한잔하면서 그때 그 친구는 참 의리가 있었지 하고 추억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에 적힌 이니셜 S, J, 강불은 정말 그 친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카세트 테이프라니, 저희 집에 플레이어가 있긴 한가. 다급하게 집 안을 뒤졌습니다. 창고에 쌓인 옛날 물건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냈죠. 건전지를 갈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지직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시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40년 전 그대로의 석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은 25살의 그 친구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지쳐있고 떨리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넌 이미 지도를 받았을 거야. 미안하다 태시가. 3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이렇게 연락하게 되어서.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아니,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진 거야. 카세트 플레이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숨어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계속.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거든. 그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알게 된 것 때문에. 태시가, 넌 기억하니? 1987년 6월 15일 밤 우리가 명동에서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본 그 장면. 1987년 6월 15일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그날 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던 거리. 석준이와 저는 골목길로 도망쳤었죠. 경찰들을 피해서. 그리고 우연히, 아니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어느 건물 뒷골목에서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남자 둘이 뭔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움직이지 않는 사람, 피투성이가 된 옷, 그리고 그 사람을 옮기던 남자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지만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간신히 빠져나갔죠. 그날 밤 석준이와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석준이가 사라졌습니다. 태시가 그날 우리가 본 사람, 그 사람은 당시 정부 고위 관료였어. 그리고 그를 옮기던 사람들은 잘 알려진 조직의 사람들이었지. 나는 나중에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찾아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죽은 척해야 살 수 있었거든.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석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아프고. 태시가 나는 모든 진실을 모았어. 30년 동안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진실이 어떻게 묻혔는지 모두 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와 태시가.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어. 아니, 더 강해졌어. 이제는 정치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심지어 판사도 됐지. 하지만 30년 전 그날 밤 그들은 살인자였어.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테이프에서 잡음이 심해졌습니다. 석준이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배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 발소리? 누가 온 것 같아. 태시가 빨리 와. 시간이 없어. 이 지도를 따라오면. 이었습니다. 비명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시지지지지. 저는 플레이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석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녹음은 언제 한 걸까요? 봉투의 소인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석준이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테이프를 녹음한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에 든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지붕집, X 표시, 그곳에 석준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말한 증거들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 전화로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었죠. 보험 영업이나 사기꾼들 빼고는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식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드는 목소리. 누구시죠? 오늘 아침 우편물 받으셨죠? 낡은 봉투 하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윤태식 씨, 저희는 원수가 아닙니다. 다만 3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석준이 씨도, 윤 씨도, 그리고 윤 씨 가족들도요. 가족이라니 무슨. 미국에 계신 아드님 말입니다. 윤성민 씨, 지금 LA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계시죠. 와이프분은 한국 분이시고 따님이 하나 있으시고 올해 5살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손자 얘기를 어떻게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려고.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윤 씨가 그 지도를 따라가지만 않으신다면요. 그냥 태우십시오. 모든 걸 잊으십시오. 석준이 씨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석준이는 살아있어.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위협적으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가족들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면 그 지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찰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받은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화까지 했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석준이를? 손에 든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려진 경로, 석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그리고 그곳에 있다는 진실.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5살짜리 손녀. 지난 설에 영상통화로 봤을 때 손녀는 제게 한복을 입고 절을 하면서 웃었었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외쳤었어요.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도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옆에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준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시가 빨리 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풍경.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 하지만 그 평화 아래 묻혀있는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밤 우리가 본 그것, 그리고 그 이후로 사라진 석준. 30년 동안 혼자 숨어 살면서 증거를 모았다는 그 친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들아, 사실 아빠 젊은 시절에 위험한 걸 목격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시 나타났어. 너희들 조심해라고? 아들은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늙은 아버지가 옛날 생각하다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지도를 다시 들었습니다. 강서역에서
37번 버스.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잊어라, 태워라, 가족을 지켜라. 넌 이제 늙었어. 싸울 힘도 없어. 다른 하나는 말했습니다. 석준이는 30년 동안 혼자 싸웠어. 친구를 저버릴 거야. 진실을 그냥 묻을 거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지도를 들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일렁이었습니다. 지도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석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술을 마시면서 같이 웃던 그 얼굴. 태시가 우리 졸업하면 좋은 세상 만들자.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하던 그 친구. 그 친구가 30년 동안 혼자 숨어 살면서 진실을 모으면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저에게 이 지도를 보냈어요. 라이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석준이에게 그 빨간 지붕집에 진실이 기다리는 곳에 설령 위험하다 해도 설령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저는 친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석준이를 죽은 사람으로 애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 운동화,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겼어요. 지도와 카세트 플레이어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집 전화. 아따, 그 사람일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선팅이 짙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차 창밖을 봤더니 그 검은 승용차가 버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죠.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서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두 대 뒤에서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 쫓기는 느낌. 1987년 그날 밤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따라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두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거장째 저는 갑자기 일어나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서자마자 뛰어내렸죠. 검은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버스 정류장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어르신, 뭐 찾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 석준이와 제가 그 나이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 아니, 물 좀 주세요. 물을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강서역 방면 버스가 왔어요. 이번엔 중간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계속 경계하면서요. 강서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석준이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함정일까? 하지만 그 목소리,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는 분명 석준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의 어떤 성대모사도 그렇게 완벽할 순 없었어요. 친구의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강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37번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지도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정류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과 중년 남자 한 명. 저는 벤치 끝에 앉아서 가방에서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점에서 하차 후 북쪽으로 2km. 종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봤어요. 종점은 덕산리, 산골마을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 덕산리 가세요?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그쪽 가는데 거기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그 동네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다 슬진도울, 옛날에 알던 사람 찾아가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거기서 농사 짓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노인분들만 계세요. 혹시 누구 찾으시는데요? 석준이 이름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죽은 사람 이름을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7번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마을 버스였어요. 우리 셋만 탔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 그리고 저.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아파트와 빌딩들이 사라지고 농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는 점점 더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나타났어요. 덕산리입니다. 종점입니다. 기사님이 알렸습니다. 할머니와 중년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저도 내렸습니다. 마을은 정말 작았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대부분 낡은 시골집이었어요. 사람 그림자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손을 흔들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만 정류장에 남았습니다. 배낭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나침반 앱을 켜서 북쪽을 확인했어요. 북쪽으로 2km, 북쪽으로 난 뒤를 찾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산길이 있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좁아지더니 등산로 같은 흙길이 되었어요. 주변은 온통 나무들, 인접이 끊긴 산속. 20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걸음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온통 나무뿐.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 3명? 이쪽으로 올라간 게 확실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마을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어르신 한 분이 북쪽으로 걸어 올라갔대요. 또 다른 목소리. 빨리 찾아야 해. 저 노인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보였어요. 모두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한 옷, 너무 새 것 같은 등산화, 그리고 허리춤에 뭔가 불룩한 게 보였습니다. 총 아니면 다른 무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숨은 곳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통로 나누자. 김 과장은 나랑 직진, 박 대리는 왼쪽 샛길 확인. 알겠습니다. 한 명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2명은 직진, 제가 숨은 곳 방향으로.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들을 것 같았습니다. 더 깊숙이 나무 뒤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낙엽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췄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3m, 잠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뭔데? 여기 발자국 있어. 신발 자국. 제 발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신선해. 얼마 안 됐어. 주변 수색해. 2명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제 왼쪽으로, 한 명은 오른쪽으로.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들킬 것 같았어요. 왼쪽 남자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2m, 1m, 나무 뒤에서 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의 핸드폰이었어요. 네, 팀장님. 아, 네. 지금 수색 중인데. 네, 철수하라고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뭐래?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래. 다른 팀이 목표물 발견했대. 진짜 어디서? 폐교 쪽. 가자. 2사람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왔던 길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폐교.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폐교 지나서 왼쪽 산길. 그들이 폐교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석준이 아니면 저를 유인하려는 함정?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가야 할까요? 석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테이프 속 그 절박한 목소리. 태시가 빨리 와.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했어요. 길을 계속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길을 벗어나 나무 사이로 걸었어요. 발자국을 덜 남기려고. 30분쯤 더 갔을까요? 앞쪽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교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깨진 창문들, 녹슨 철문.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건물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검은 승용차. 아니, 비슷하지만 다른 차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넷이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폐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허위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봐. 노인네 어디로 갔는지 누가 봤을 거야.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폐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석준이가 저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폐교 지나서 왼쪽 산길. 폐교를 지나서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목적지는 아닌 거죠. 하지만 왠지 폐교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폐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건물로 갔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복도, 먼지 냄새. 여기 누구 있어요?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교실문들이 보였어요.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서진 책상들, 낙서 가득한 칠판. 두 번째 교실,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실을 보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여긴 윤태식.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반가운 것 같기도 했어요. 설마 석준이 친구?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신은 석준이를 아세요? 압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죠. 무슨, 저는 이미경입니다. 석준이 아내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 석준이가 결혼을? 네. 1988년에 제가 그 사람을 숨겨줬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하지만 석준이가 당신한테 지도 보냈죠? 빨간 지붕집? 네. 거기로 가야 해요. 빨리. 여자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뒷문 밖은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습니다. 여자는 익숙한 듯 빠르게 걸었어요. 석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빨간 지붕집에. 하지만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석준이가 아파요. 많이. 암이에요. 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말기? 네. 6개월 전에 발견했어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래서 집에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연락을. 맞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줄 게 있대요.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 증거. 그날 밤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누가 관련됐는지, 어떻게 은폐됐는지. 다요. 여자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석준이가 실수했어요. 당신한테 소포를 보낼 때 우체국에 간 걸 누가 봤나 봐요. 30년 동안 조심했는데 마지막에 오솔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30분쯤 계곡 따라서요.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 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바위들 사이로 물이 흘렀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바위를 밟고 건넜습니다. 여자는 익숙하게 앞서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앞쪽 산비탈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빨간 지붕,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기에요. 석준이가 30년 동안 숨어 산 곳.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석준아, 손님 왔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그리고 침대 한 개.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석준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본 친구. 하지만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야윈 얼굴, 하얀 머리, 주름투성이 피부, 그리고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태시가, 석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어요. 정말 왔구나. 석준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준이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아니야, 나도 늙었어. 우리 다 늙었지. 석준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왜 연락 안 했어? 왜 혼자? 연락하면 너도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피가 섞인 기침. 석준아, 아내 미경 씨가 달려와 물을 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석준이가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태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말할게. 그러면서 침대 밑 상자가 있어. 그걸 꺼내봐. 침대 밑을 봤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들, 녹음 테이프들, USB. 이게 30년 동안 내가 모은 증거들이야.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자 신문 스크랩. 정부 고위 관료 실종.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본 바로 그 사람.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된 거였어? 아니, 죽었어. 우리가 본 게 맞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실종이라고 발표했지. 왜냐하면 그를 죽인 사람들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제가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 대기업 회장, 법원 판사. 이 사람들이. 그래, 다 연루되어 있어. 그날 밤이래. 하지만 이건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총소리였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엎드려. 미경 씨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또 총소리. 문짝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들이 찾아온 거야. 석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석준, 나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집을 포위하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무전기 잡음. 이석준, 윤태식, 둘 다 나와. 마지막 경고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석준이를 봤습니다.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어요. 석준아, 움직이면 안 돼. 괜찮아. 어차피 오래 못 살아. 무슨 소리야. 미경 씨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가면 죽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잖아. 차라리 또 총소리. 이번엔 지붕을 향해 쏜 것 같았습니다. 경고 사격. 30초 준다. 안 나오면 들어간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자를 받습니다. 증거들이 가득한 상자. 석준아, 이 상자 어떻게 해야 해? 태식이 내가 가져가야 해. 하지만 저들이 뒷문이 있어.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부엌 쪽에 작은 문. 계곡으로 바로 나가요. 석준이가 비상용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는 괜찮아요. 미경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석준이는 오래 못 버텨요. 하지만 이 증거들은 살려야 해요. 30년을 숨어 살면서 모은 거예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20초. 밖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석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태식아, 부탁이야. 이걸 세상에 알려줘. 석준아, 우리가 그날 밤 본 것 진실을 묻히면 안 돼.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또 떠나보내야 한다니. 10초. 각오의 나락도 미경 씨가 저를 떠밀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요. 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석준아, 미안해. 나는 가. 빨리. 석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그 친구의 미소였습니다. 태식아, 고마워. 와줘서. 시간 끝.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앞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부엌, 빨리. 미경 씨가 저를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문을 열었어요. 계곡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저 길 따라 계속 내려가면 마을 반대편으로 나가요. 거기서 버스 타세요. 하지만 가요. 석준이 희생 헛되게 하지 마세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 여기 있다. 어디 가나 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빠져나갔어요. 상자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석준아. 미경 씨의 비명. 총소리. 안 돼. 발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살아야 한다고. 증거를 지켜야 한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리면서 울었어요. 뒷문으로 도망쳤다. 쫓아 뒤에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계곡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바위에 발이 부딪혀 넘어질 뻔했어요.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저기다 쏴. 총소리. 제 옆 나무에 총알이 박혔어요. 젠장.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혔어요.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68살 노인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앞에 경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팔랐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상자를 가슴에 꽉 안고 나무 뿌리에 걸려 구르고 바위에 부딪히고. 윤태식, 상자 내려놔. 그러면 살려주마. 거짓말. 저들이 저를 살려둘 리 없었습니다. 경사 끝에 도착했습니다. 개울이 있었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서 개울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둑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뒤에서 그들도 경사를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앞쪽에 큰 바위가 보였어요. 바위 밑에 움푹 파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옆에 두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개울 건넌 흔적 있어. 나눠서 찾아. 3명의 발소리가 흩어졌습니다. 한 명은 제 바위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여기 발자국.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반대편이었어요. 그쪽으로 갔나 보다.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0분쯤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안에 서류들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일 거예요. 30분쯤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쪽에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아까 왔던 덕산리가 아니라 다른 마을 같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 손님 어쩐 일이세요? 온몸이 왜 이래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긁혀서 피가 나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 머리는 나뭇잎 투성이었어요. 넘어져서. 괜찮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는 데가 어디죠? 버스. 지금 시간이면 막차 끊겼는데요. 내일 아침 6시에 첫 차 와요. 내일 아침.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데. 택시면요? 택시. 여기까지 택시가 어디 있어요? 읍내까지 나가야 해요. 읍내는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2시간. 차 없으세요? 없었습니다. 혹시 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은 드릴게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경찰한테 쫓기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 창문으로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3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차들, 아이고, 저 사람들 또 왔네. 요즘 자꾸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뒷문 있어요? 네, 왜요? 제발요. 저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할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뒤로 가요. 빨리. 엘콘갑기 슈퍼 뒤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여기 숨어요. 내가 저 사람들 돌려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틈새로 밖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슈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혹시 노인 한 분 못 봤어요? 60 후반쯤 되는 노인. 여기 노인들 천지인데 누구? 상자 하나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옷이 더러웠을 거고. 못 봤는데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내가 여기 앉아서 길 다 보는데.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숨은 창고 쪽을 봤어요. 저기는 뭐예요? 창고요. 물건 쌓아두는데 확인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는 소리. 그 순간 야 김 과장 이쪽이야. 밖에서 다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발자국 뒷산으로 이어져 있어. 진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슈퍼 밖으로 나가는 소리.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갔어요. 뒷산으로 갔어.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젊었을 때 도망 다닌 적 있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다가요. 그때 누가 날 숨겨줬어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일단 좀 쉬어요. 밤에 내 아들이 읍내 나가는데 태워다 줄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 택시 운전해요. 손님인 척하면 되죠 뭐. 할머니가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단 먹어요. 기운 차려야지. 빵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어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의 진실이 담긴 상자. 석준이와 미경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소리가 들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다시 아저씨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겠죠? 목숨 걸고 지킬 만큼. 네,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럼 꼭 지켜야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저들이 두려워요? 네, 당연하죠.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있잖아요. 할머니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요. 숨길수록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언젠가 어둠을 이기거든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녁 7시쯤 할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읍내까지 태워드린대요. 감사합니다. 얼마를? 됐어요. 어머니가 하래요. 공짜로. 택시에 탔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서울. 서울로 가야 해요. 서울. 여기서 서울까지는 제가 못 가는데요. 읍내 버스 터미널까지만 태워드릴게요. 거기서 고속버스 타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따라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읍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버스 터미널이에요. 밤 9시 차가 마지막인데 아직 시간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버스터미널로 들어갔어요. 매표소로 갔습니다. 서울행 한 장이요? 네. 9시 출발이에요. 28,0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표를 받았어요.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계속 경계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어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경찰. 아니 섭준이 말대로라면 경찰 안에도 그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 어느 언론사를 믿어야 할까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대학 동기 하나. 이름이 박진수.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인권 변호사.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었습니다. 명함을 받았었는데 지갑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명함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나 태식이야. 태식이 윤태식. 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진수야 나 도움이 필요해. 아주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쫓고 있어.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내가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새벽에 도착할 거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서울로. 태식아 대체 무슨 일이? 제발 진수야. 날 믿어줘. 난 냈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사람 목숨이 걸린. 목이 메었습니다. 조종배의 화기록보다 친구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몇 시쯤 도착해? 새벽 3시쯤? 알았어. 기다릴게. 조심해서 와. 고마워 진수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버스 탑승이 시작됐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상자를 옆에 두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버스. 섭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 미소. 태식아 고마워. 와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석준아. 너를 두고 와서. 하지만 약속은 지킬 겁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30년 동안
친구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 묻히게 놔둘 수 없었어요. 버스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어요. 10분 휴식합니다. 기사님이 알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어요. 산대를 들고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물 하나를 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휴게소 입구로 검은 수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어요. 4명. 휴게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제 버스를 추적한 걸까요? CCTV 아니면 매표소에서 정보를 빼낸 걸까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개인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여기 확인해. 칸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차가운 눈빛. 윤태식 씨, 조동배의 화기록보다 상자 내놔요. 싫어.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상황 파악 못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다른 승객들도 위험해져요. 협박이었습니다. 상자만 주면 살려줄게요. 약속해요. 거짓말. 저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돼. 이건 남자가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총을 꺼낼 듯한 동작. 그 순간 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게소 경비원이었어요. 남자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모시고 화장실 왔어요. 그래 이상한데?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그 틈에 저는 남자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원 뒤로 갔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집에 가자고요. 놔. 난 당신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치매가.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님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출발해야 하는데요. 저는 기사님한테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저 사람들이 저를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집에 모시고 가는 중인데 자꾸 도망가시려고. 아니야. 저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기사님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증거가 있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증거예요. 1987년 사건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카고이버. 그가 달려들려는 순간 휴게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걸까요? 경찰 2명이 휴게소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남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싸움이 있다고. 오해입니다. 저희는 일단 모두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있어서 신분증 확인하고 가시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경찰이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남자들은 재빨리 차에 타고 휴게소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진짜 치매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사건, 살인, 은폐, 믿을까요? 경찰 앞에서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 사건, 정부 고위층의 비리, 이 젊은 경찰관이 믿어줄까요? 아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준이 말대로라면 경찰 안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직접 그들 손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순경이었어요. 그냥 오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요? 아까 분명히 쫓긴다고 제가 착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버스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기사님을 봤습니다.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이. 네, 정말 괜찮습니다. 출발하시죠.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협박이나 강요를 받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상자는 뭡니까? 개인 물건입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영장 없이는 안 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경찰이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경장이었습니다. 김순경, 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는 위법이야. 하지만 반장님, 수상한데요. 수상하면 뭐해? 법은 지켜야지. 어르신, 가셔도 됩니다. 경장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빨리 가라.
는 신호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로 향했습니다. 기사님도 따라왔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출발하시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상자를 무릎에 꽉 안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인사하듯 저 사람 뭔가 아는 걸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석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 미소, 총소리. 미경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배터리 3%. 박진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빌딩 8층. 기다릴게. 한 가지 더 문자가 있었습니다. 태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나한테 오는 동안 미행당하지 않도록. 미행. 뒤를 돌아봤습니다. 버스 안에 수상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다들 자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제가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터미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내려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서? 앞자리에 앉은 청년이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 지금 버스 타고 가는 중. 동서울 터미널에 새벽 2시쯤 도착할 거야. 동서울 터미널. 그렇죠. 이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전에 동서울 터미널에 먼저 정차합니다. 거기서 내리면 될 것 같았어요. 1시간 반쯤 더 달렸습니다. 밤 11시 30분쯤 버스가 천안 휴게소에 들렀어요. 10분 휴식합니다. 이번엔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그들이 나타날까봐. 다른 승객들이 내렸어요. 저만 버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어요.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2시쯤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내리실 분 내리세요.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상자를 들고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청소하는 분들만 몇 명 보였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택시가 몇 대 서 있었어요. 첫 번째 택시에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종로구 빌딩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계속 확인했어요. 따라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달렸습니다. 새벽 서울 거리는 한산했어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14,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8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1층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박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나 도착했어. 근데 문이.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3분 후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박진수가 나왔어요. 40년 만에 보는 친구. 아니,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봤지만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태시가 진수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온몸이. 설명할게. 일단 올라가자. 8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법률사무소정에 나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앉아. 물 줄게. 진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상자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시가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진수야, 석준이 기억나? 석준이 이석준? 근거. 그럼 대학 때 우리랑 친하게 지냈잖아. 87년에 사고로 안 죽었어. 진수가 멈췄습니다. 뭐, 석준이 죽지 않았어. 아니, 죽은 척한 거야. 3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무슨 소리야? 들어봐. 1987년 6월 15일 밤 나랑 석준이는 시위 후에 명동 골목길에서 뭔가를 봤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본 것, 검은 승용차, 트렁크 속에 시신, 우리를 쫓던 남자들, 그리고 일주일 후 석준이 실종. 진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석준이한테서 소포가 왔어. 지도하고 테이프. 석준이 목소리로 녹음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30년 동안 석준이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 그날 밤 사건의 진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폐된 것들. 태시가,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쫓고 있다는 거지. 증거. 산소까지 쫓아왔어. 석준이는 아마 죽었을 거야. 총소리가 들렸어.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혼자 도망쳤어. 석준이가 이걸 지키라고 해서. 진수가 상자를 봤습니다. 열어봐도 돼? 그래.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들, 사진들, 테이프들, USB들이 가득했어요. 진수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떴다. 진짜야? 석준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 재벌, 판사 다 관련되어 있어. 그날 밤 사건에. 진수가 USB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야? 모르겠어. 아직 확인 안 해봤어. 컴퓨터에 연결해보자. 진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 문서 파일,
사진 파일들.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어. 그 새끼 처리했어. 흔적은 깨끗해. CC는 강해버렸고. 좋아. 이제 언론 발표만 하면 돼. 실종으로. 알았어. 근데 형님, 혹시 목격자는 2명 있었는데 1명은 처리했어. 나머지 1명은 아직 찾는 중이야. 빨리 찾아야겠는데. 걱정 마. 곧 찾을 거야. 그리고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진수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거 떴다. 증거로 쓸 수 있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 수 있어. 목소리 분석하면 누구 목소리인지 확인 가능해. 그리고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문서들, 계좌이체 내역들, 편지들. 태시가 이거 엄청난 거야? 정말로? 그래. 증거.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 30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해. 이걸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느냐가 중요해. 진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해.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본, 증거, 원본은 네가 가지고 있고 사본은 내가 맡을게.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은 언론사에 보내야 해. 언론사, 증거. 하지만 어느 언론사를 믿어야 할지. 그때 진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시가 왜? 섭동크랜? 지금 빌딩 아래에 수상한 차 2대가 와 있대. 뭐?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빌딩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마 네 택시를 추적했나봐. CCTV나. 그럼 어떻게? 일단 진정해. 여기는 8층이야. 쉽게 올라오진 못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있어?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비상계단은 있는데. 가자. 상자를 들었습니다. 진수가 노트북과 USB를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 부수는 소리. 저쪽이다. 비상계단. 더 빨리 뛰었습니다. 7층, 6층, 5층.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시가 4층에서 나가자. 뭐? 4층에 하는 사무실이 있어. 거기 비상통로가 있어. 4층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이쪽. 진수가 앞서갔습니다. 한 사무실 앞에서 멈췄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친구 회계 사무실이야. 비상통로가 옆 건물로 연결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진수가 사무실 안쪽으로 갔어요.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이걸 따라가면 옆 건물 3층으로 나가.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나는 여기 남아서 시간 벌게. 안 돼. 위험해. 괜찮아. 나 변호사야. 함부로 못해. 하지만 태시가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해. 그 증거들을 지켜야 한다고. 비상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 빨리. 진수가 저를 밀었습니다.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진수가 문을 닫았어요. 좁은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두웠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 열리는 소리. 거기 누구야? 진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사무실 변호사입니다. 누구시죠? 이석준 자료 가진 노인 어디 있어? 무슨 소리죠?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부딪히는 소리. 진수가 맞은 것 같았어요.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 진수가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진수 희생이 헛되어요. 통로를 계속 갔습니다. 끝에 문이 보였어요. 열었습니다. 옆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더 와 있었습니다. 빌딩 입구 앞에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디로 가죠? 지하 주차장. 표지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는 소리. 여기도 찾아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저쪽에 차량 출구가 보였습니다. 경사로.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들이 반대편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경사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거리였습니다. 한산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택시. 아니 또 추적당할 수 있어요. 지하철? 아직 초차 시간이 안 됐어요.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멀리 10분쯤 걸었을까요?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알바생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거울을 봤습니다. 상처난 얼굴, 더러운 옷,
흐트러진 머리. 물 좀 주세요. 물을 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배터리 1%. 진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나는 무사해. 너는 어디야? 위치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핸드폰이 추적당하고 있을 수도. 안전한 곳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편의점 밖을 봤습니다. 봄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쯤 된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준이가 목숨 걸고 모은 30년의 증거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그때 편의점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을 검색합니다. 산속 오두막집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여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면에 빨간 지붕집이 나왔습니다. 석준이 집이었습니다. 돌아두세요. 쌓이는 총상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무리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석준아, 미경씨, 정말 죽은 거야.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다시 진짜로 이번엔. 그리고 그 죽음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포를 열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지도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석준이는 조용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편의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바생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TV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속 외딴 집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 사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들이 꾸민 거짓말. 석준이와 미경 씨를 죽이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겁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바생이 가져다 줬어요. 여기 쓰세요. 카운터 옆에 있어요.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서 켰어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진수한테서 3통. 태시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빌딩에 침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도망갔어. 하지만 CCTV에 찍혔을 거야. 태시가 뉴스 봤어. 산속에서 시신 발견됐다는 거. 설마 석준이?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시가 괜찮아? 나. 근데 진수야, 뉴스 봤지? 봤어. 석준이 맞아? 둘이 벌을 검색합니다. 나.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시다. 친구를 이제 더 늦출 수 없어. 이 증거들을 빨리 공개해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이 아직도 너를 쫓고 있어. 알아 뭐. 그래서 진수야, 내가 도와줘야 해. 뭘? 이 증거들 사본 만들어서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내야 해. 언론사,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동시에? 나. 한 곳에만 보내면 막힐 수 있어. 그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잖아. 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태시가 넌 어디 있어? 지금은 말 못해. 혹시 도청될 수도 있으니까 오전 9시에 역 3번 출구로 나올게.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3시간 반을 버텨야 했어요. 편의점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침 6시쯤 편의점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식사를 사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에서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30년 전 비밀이 저를 이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지하철 첫 차가 다닐 시간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았어요. 10분쯤 걸어서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자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전동차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전동차는 달렸습니다. 역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출근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까지 3정거장 남았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근하는 사람이겠거니. 하지만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 심장이 멎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부장 탄민호 기자였습니다. 어떻게? 박진수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습니다. 태식 씨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진수가 네, 1시간 전에 전화했어요. 태식 씨를 보호해달라고. 진수가 언론에 연락한 겁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권력형 비리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남자가 다른 병원들을 보여줬어요. 여러 상급을 받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가진 증거. 1987년 6월 15일 사건과 관련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30년 동안. 당시 실종된 정부 고위 관료 사건.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시죠. 제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십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 지금 당신을 쫓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남자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박진수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박 변호사도 우리 차에 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인하시겠어요? 남자가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얼굴이 나타났어요. 태식아, 괜찮아? 진수야, 이 사람 믿어도 돼. 강민호 기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정의로운 기자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릴게. 전동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 기자와 함께 내렸어요. 출구로 나갔습니다. 밖에 흰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진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2명도. 태식아, 빨리 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소개할게. 이쪽은 한국일보 탐사팀 기자 이수진 씨, 그리고 카메라 감독 최동욱 씨.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신문사 비밀 취재실로.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여기입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각종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녹음기. 여기는 우리 팀이 민감한 취재를 할 때 쓰는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그 증거들입니까? 강민호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상자를 열었습니다. 3명의 기자가 숨을 죽이고 내용물을 봤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네요. 이수진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혼자 모았다고요? 네, 제 친구 이석준이 어제 뉴스에 나온 산속시신 그 친구입니다. 강민호 기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친구분의 흉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음성 녹음과 문서들이 더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 대화가 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어. 그 새끼 처리했어. 3명의 기자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음성 분석하면 누구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한테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인데요. 편지들, 사진들 1시간쯤 검토했을까요? 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건 진짜 폭탄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이 증거들을 보면 사실인 게 확실한데 한국 현대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사로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강민호 기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태식 씨도 위험해질 거고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 친구가 30년을 숨어 살면서 이걸 모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걸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위험하든 말든. 강민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식 씨가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해요. 1987년 6월 15일 밤에 뭘 봤는지. 지금요? 네, 시간이 없어요. 저들이 당신을 찾기 전에 기사를 내보내야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해주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밤 명동 12 석준이와 함께 도망치던 길, 골목에서 본 그것, 검은 승용차, 열린 트렁크, 피투성이 시신, 그 시신을 옮기던 남자들, 우리를 발견한 그들, 쫓아오는 발소리, 간신히 도망친 것, 일주일 후 석준이 실종, 공식 발표는 시위 중 사고사,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받은 소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석준이가 숨어 살았던 것, 증거를 모은 것, 마지막 만남, 종소리,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감정이. 괜찮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설명했어요. 서류 하나하나, 녹음 하나하나.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음성 분석, 문서 검증, 관련자 취재.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일. 우리 팀 전체가 투입되면 3일. 태식 씨는 그동안 여기 계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제 가족분들은 이미 보호 조치 중입니다. 네, 진수가 말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아침에 연락했어. 미국에 있는 네 아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네 친척들한테도 연락했고.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저들이 내 가족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강민호 기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국장님.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방금 신문사에 전화가 왔답니다. 누구한테서요? 국회의원실에서. 김재현 의원.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재현, 현역 사선 국회의원. 그리고 1987년 사건 관련자 중 한 명.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사를 준비하는지 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내보내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대요. 벌써 알았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들의 정보망이 이수진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식 씨를 쫓으면서 우리도 파악한 거죠. 그럼 어떻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나, 포기하고 증거를 묻는다. 둘, 지금 당장 기사를 내보낸다. 지금 당장? 네, 검증이 덜 끝났지만 핵심 증거들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태식 씨 증언도 있고 일단 속보로 내보내고 추가 취재는 계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위험하죠. 우리도 태식 씨도. 하지만 기다리면 저들이 막을 겁니다. 어떻게든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아, 내가 결정해. 이건 네 친구가 남긴 거니까. 석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아, 이걸 세상에 알려줘. 내보내세요. 정말입니까? 네, 지금 당장. 석준이가 30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요. 강민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상체제 돌입합니다. 세 명의 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전화를 걸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강민호입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1987년 실종 사건 관련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일면 톱으로 가야 합니다. 최 감독님, 영상 편지 빨리요. 30분 안에 끝내야 해요. 음성 분석팀한테 연락했어요. 긴급 분석을 왜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석준아, 이제 곧이야. 내가 원하던 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원고 송고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1987년 사라진 진실. 30년 만에 드러난 은폐된 살인사건. 부재 생존. 목격자 단독 증언과 결정적 증거 확보. 업로드합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여러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기자 핸드폰, 이수진 기자 핸드폰, 사무실 전화. 동시에 기사 봤습니다. 인터뷰 요청합니다. 특종이네요. 후속 취재 계획은 KBS입니다. 담장 스튜디오 출연 가능하신가요? 언론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삐삐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뭡니까? 협박 문자입니다. 뭐라고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내린다. 아니면 다친다.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기자의 집, 그의 아내와 딸이 나오는 사진. 젠장. 강민호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 나와. 애 데리고 빨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전쟁이. 강민호 기자는 전화로 다급하게 아내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서로 가. 지금 당장.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제발. 전화를 끊고 나서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경찰청 민원실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제 가족이 위협받고 있어요. 네, 한국일보 기자 강민호입니다. 방금 올라간 1987년 사건 기사 때문에 이수진 기자도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집에 계세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문 열어주지도 마시고. 저는 무력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강민호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런 기사 쓸 때 항상 위험이 따라오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가 창문 밖을 봤습니다. 혹시 여기도 알려진 거 아닐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이 불을 맞고 서 있었어요. 빌어먹을. 강민호 기자가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아마 우리를 미행한 것 같습니다. 최동욱 감독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태식 씨를 데리러 갈 때부터 차에서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6명.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수진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모두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노트북과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뒤쪽에도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최동욱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옥상.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옆 건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옥상 문을 열었어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강민호 기자가 옆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1.5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68살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빨리.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먼저 뛰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다음. 최동욱 감독이 뛰었습니다. 성공. 강민호 기자가 뛰었습니다. 성공. 진수가 뛰었습니다. 성공.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뛰어나왔어요. 거기서 빨리 태식 씨. 건너편에서
4명이 손을 뻗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상자를 먼저 던졌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이 뭔가를 잡았습니다. 진수 손이었어요. 잡았어.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옥상에 올라갔어요. 가자.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 건물은 4층짜리 주택이었어요.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이쪽으로 강민호 기자가 앞장섰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달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쳤다. 골목으로 갔어.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큰 길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택시. 진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섰어요. 5명인데요. 괜찮습니다. 빨리 타세요. 모두 택시에 탔습니다. 비좁았어요. 어디 가세요? 일단 종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확인했습니다. 추격하는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수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알려줬고 비밀 취재실도 알려졌고 신문사로 가야 합니다. 강민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CCTV도 많고 사람도 많고 경비도 있고. 하지만 거기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공개된 장소가 안전합니다.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택시는 한국일보 본사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큰 빌딩이었어요. 여기입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멈춰 세웠어요. 출입 좀 보여주세요. 저 강민호 기자입니다. 탐사팀. 강 기자님. 그런데 이분들은 취재 관련해서 보호 중인 분들입니다. 일단 방문증 작성하셔야 국장님한테 연락해보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경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세요. 국장님이 기다리신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편집국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소란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전화하고 타이핑하고 회의하고 정신없었어요. 강 기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국장님, 지금 난리야. 청와대에서 전화 왔고 검찰에서도 전화 왔고 국회에서도 전화 왔어. 뭐라고 했습니까? 기사 근거가 뭐냐고. 당장 내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증거 다시 확인해야 해. 법무팀이 난리야.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분이 윤태식 씨. 네, 목숨 거셨습니다. 어르신, 저들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회의실로 가시죠.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일단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사 올라갔습니다. 현재 조회수 200만. SNS에서 폭발적 반응. 하지만 동시에 법적 위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김재현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뿐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 대변인도 브리핑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서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불리합니다.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겠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만 이 사건은 너무 큽니다. 상대가 국회의원, 재벌, 판사들인데 그래서 더 해야죠.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드러낼 때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정장을 입은 여성. 실례합니다. 저는 검찰 특수부 김현주 검사입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검사님이 어떻게 기사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사실 저희 특수부에서도 이 사건을 몇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손 못 댔죠.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니. 김현주 검사가 상자를 봤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까?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망설였습니다. 검사를 믿어도 될까요? 진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검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정말입니까? 네, 김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예요. 권력 눈치 안 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현주 검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USB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어. 그 새끼 처리했어. 김현주 검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목소리, 이거 누구 건지 아십니까? 음성 분석 중입니다만 안 해도 알겠어요. 이거 장초로 목소리 같은데요. 장초로 현재 대법원 판사입니다. 그리고 1987년 당시 정복이던 요원이었어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살인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른 파일들도 봐야겠어요. 전부 1시간 동안 검사는 모든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수사 개시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내일 아침에 특수부 전체 회의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식 씨 정식으로 고소 고발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살인사건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이석준 씨 유족을 대신해서 고소고발, 법적으로 저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태식 씨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야 해요. 안전을 위해 증인 보호. 네, 저희가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리고 24시간 경호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르신 목숨이 위험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문이 깨졌습니다.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엎드려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또 총소리, 총알이 격에 박혔어요. 저격수다. 김현주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긴급 상황. 복도에서 경비들이 뛰어왔습니다. 7층 회의실. 저격 공격. 대피하세요. 지하로. 경비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첫 번째 차에 탔습니다. 김현주 검사와 경호원 2명도 탔어요. 출발. 차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가옥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차는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합니다. 외부 출입 금지, 연락도 최소한으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재판 시작될 때까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긴 시간이었습니다. 석준이가 30년 숨어 살았는데 저도 몇 달 정도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김현주 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날. 검사님도 위험하실 텐데 괜찮아요. 저는 검사예요. 직업적 의무입니다. 김현주 검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집 안에는 저 혼자. 창문 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시골 풍경. 하지만 저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사가 증거물로 압수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뒀어요. 석준이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있다. 그래 석준아,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네가 원하던 대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한국일보가 보도한 1987년 실종사건 관련 기사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일제히 반박하고 있으며 화면에 김재현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1987년 당시 대학생이었고 그런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류에 그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음 화면. 장초로 대법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음성 분석 결과를 기다려보겠지만 저는 그런 범죄와 무관합니다. 그것도 거짓말. 하지만 동시에 다른 화면들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유족들의 반응. 우리 아버지도 그때 실종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주세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 SNS 화면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댓글들.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력이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용기 있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준이가 30년 동안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태식아, 괜찮아? 나왔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다행이다. 저기 태식아, 왜? 내일 검찰이 정식 수사 개시한대.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 열기로 했어. 정말? 나왔어요. 여야 합의로. 이번 사건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태식아, 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겼어. 아직 재판은 안 했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는 성공했어. 석준이 덕분이야. 그래. 석준이 덕분이지. 그리고 너 덕분이야 태식아.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석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살 때의 그 친구, 마지막으로 봤던 야윈 모습, 그리고 총소리. 새벽 4시쯤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밖에서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 1987년 사건 관련해서 오늘 오전 검찰이 공식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특수부장이 직접 나선다고 하는데요. 뉴스는 온통 이 사건뿐이었어요. 김재현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시죠. 화면에 김재현 의원이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저는 명백히 무고한 사람입니다. 1987년 당시 저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서류에 의원님 이름이 나온다는데요.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만든 허위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한국일보와 윤태식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낼 겁니다. 배후, 저를 조종하는 배우가 있다는 거였습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태시가 뉴스 보고 있어? 넣었어요. 김재현이 우리 고소한대. 예상했던 거야. 그 사람 지금 필사적이야. 자기 정치 생명 걸린 문제니까. 근데 배후가 있다는 건 신경 쓰지 마. 음모론 퍼뜨리는 거야.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그게 먹힐까? 일부는 먹히겠지.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걱정 마.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아침 9시 검찰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특수부장이 단상에 섰어요.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 1987년 실종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살인 혐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소반했습니다. 누구를 소환할 예정입니까? 현재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증거에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판사도 포함됩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은 확인됐습니까? 1차 검토 결과 증거들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수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브리핑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TV로 생중계됐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7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증인으로 한국일보 강민호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강 기자님, 이번 보도의 취재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민호 기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로부터 연락받은 것, 저를 만난 것, 증거를 확인한 것,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증거의 준처는 확실합니까? 네. 이석준 씨가 30년 동안 수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태식 씨가 직접 목격자입니다. 여당 의원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석준 씨는 이미 사망했고 윤태식 씨는 68살 노인입니다. 30년 전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음성 녹음, 서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게 조작된 거라면요?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중진 의원 이정민이었어요. 의장님, 제가 한 가지 증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1987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상한 걸 봤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6월 어느 날 밤 청와대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논의된 내용이 관료 실종 사건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다. 목격자만 처리하면 된다. 고. 저는 그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정민 의원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살인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제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보고 제 양심이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안기부장, 그리고 몇몇 인사들. 이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보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민 의원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당시 젊은 정보요원이었던 장초로였습니다. 지금의 대법관.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장님, 이건 중대한 발언입니다. 대법관을 상대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기억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 기록 보관소에. 안전가옥에서 TV를 보던 저는 감격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태시가 봤어? 이정민 의원 증언. 봤어? 이게 정말 대박이야. 이제 장초로도 피할 수 없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의원이 오늘 오후 자택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다행히 경호원이 막아 큰 부상은 없었지만 화면에 이정민 의원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을 위협하면서. 다음날 검찰이 첫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초로 대법관에게. 검찰이 대법관을 소환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뉴스는 난리였어요. 오후 2시 장초로 대법관이 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대법관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대법관님, 1987년 사건에 연루되셨습니까? 장초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는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 10시 김현주 검사가 브리핑했습니다. 장초로 피의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 녹음된 목소리가 장초로 피의자의 것과
99%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구속영장 청구하십니까? 검토 중입니다. 증거를 더 보강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재현 국회의원도 소환됐습니다. 그는 장초로와 달리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입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저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입니다. 의원님, 그럼 서류에 나온 당신 이름은 뭡니까? 조작입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하지만 김재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으로 김현주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태식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김재현이 자백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는 1987년 당시 대학생이었지만 정보기관 협조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신 운반을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석준이가 맞았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네. 그리고 김재현은 다른 관련자들 이름도 댔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겁니다. 장초로는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현 증언으로 코너에 몰렸어요. 곧 무너질 겁니다. 며칠 후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장초로 대법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TV에 장초로가 나왔습니다. 초취한 모습이었어요. 전원은 30년 전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그 대가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대법관님, 살인에 가담하신 겁니까? 개원 오후 금상의 칠문호. 네, 저는 1987년 6월 15일 밤 관료 살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한국이 뒤집혔습니다. 대법관의 자백. 그날 밤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장철호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앤토니는 더 높은 곳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안전과 가족 안전이. 하지만 그날 밤 장철호가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1987년 그날 밤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당시 청와대 안보특보였던 윤상철이었습니다. 윤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 나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상철은 지금 전직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였어요. 윤상철 씨는 당시 청와대 핵심 인물이었고 그날 밤 작전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관료가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탄이 터진 겁니다. 진짜 폭탄이. 다음날 아침 윤상철 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장철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끌어내리려는 정치공작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장철호가 증거를 대야죠. 하지만 그날 오후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석준희 씨가 남긴 서류 중에 당시 청와대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윤상철 특보의 서명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처리 계획안 윤상철의 서명이 보였어요. 윤상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던 중 검찰에 체포됐어요. 윤상철 전 총리를 살인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에 윤상철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 한때 이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 할 말 없습니까? 윤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개원 오후 금상의 칠문호.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제 드러났습니다. 안전가옥에서 TV를 보던 저는 울었습니다. 석준아, 봤어. 우리가 이겼어. 진실이 이겼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태식아, 우리가 해냈어. 커피의 삶. 석준이 덕분이야. 내 덕분이기도 해. 태식아, 내가 용기 안 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증인으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윤상철, 장철호, 김재현 세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추가 수사에서 관련자가 더 드러났어요. 당시 안기부 요원 넷, 경찰 간부 둘, 그리고 놀랍게도 현직 기업인 한 명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됐어요. 매일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정의를 세우라는 피켓을 들고
오늘은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안전가옥에 나섰습니다. 경호 차량 2대가 저를 호위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앞은 인산이네였어요. 기자들, 시민들, 방청객들, 윤태식 씨다. 목격자 나오셨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윤 씨, 소감 한 말씀. 두렵지 않으세요? 30년 만에 법정에 서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경호원들이 저를 보호하며 법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법정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식아, 진수야, 긴장되지? 많이. 괜찮아.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면 돼. 진실만 말하면 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증인 윤태식, 입장하십시오.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꽉 차 있었어요. 수백 명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윤상철이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 한때 이 나라를 이끌던 사람, 장초로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가운 대신 죄수복을 입은 김재현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대신 수갑을 찬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다양한 표정들, 두려움, 분노, 체념. 증인석이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착석하십시오.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성명과 나이를 말씀하십시오. 윤태식, 68입니다. 증인은 1987년 6월 15일 밤 영동 일대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이석준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밤 11시쯤 시위가 해산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들었어요. 영동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2명의 남자가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옷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탄식 소리들.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까? 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옮기던 남자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오라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그 남자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어두워서 명확히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의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를 석준이가 녹음한 테이프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물 제8호를 제시하겠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돼서 그 새끼 처리했어. 증인, 이 목소리가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입니까? 말이지. 기름을 밝혔습니다. 네, 같은 목소리입니다. 장철호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증인,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후 석준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시위 중 사고사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석준이는 그날 밤 본 것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왜 30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석준이가 사라진 걸 보고 저도 당할까봐.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인지 권력인지 모두 한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나섰습니까? 석준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친구로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증인, 30년 전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30년이면 왜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은 명확합니다.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혹시 이석준 씨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가 만든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제 눈으로. 그날 밤을. 변호사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 혹시 정치적 동기가 있습니까? 윤상철 전 총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윤 전 총리가 대권주자로 떠오른 지금? 우연입니다. 석준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른 겁니다. 타이밍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절묘한 타이밍.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이 증인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적절한 질문만 하십시오. 변호사가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친구가 혼자 싸우는 동안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고 행복했습니다. 윤상철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석준이는 3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정상적인 삶도 포기하고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준이는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믿었습니다. 언젠가 정의가 바로 설 거라고, 진실이 이길 거라고.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재판장을 보았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석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고개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려는데 윤삼철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 놀랐습니다. 피고인, 무슨, 재판장님, 제가 증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재판장이 고민하더니 허락했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윤상철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윤 선생님, 미안합니다. 맹도는 치이허룩했다. 30년 전 저는 젊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죠. 저는 제가 국가를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겼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장례가 조용했습니다. 이석준 씨, 그분이 30년을 숨어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제가 망쳤습니다. 그분의 가족도, 친구인 당신도 모두 제 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유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벌도 받겠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십시오. 맹도는 치이허룩했다. 일어나서 대가를 치르십시오. 법이 정한 대로. 윤상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2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만원이었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상철은 살인교사,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장철호는 살인방조, 직권남용 등의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재현은 살인방조, 사체언닉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한 명 한 명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중형이었어요. 이 사건은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시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역사가 바로 섰다. 저는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 후 덕산리로 갔습니다. 석준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빨간 지붕집은 이미 철거됐어요.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석준 추모비, 진실을 위해 30년을 쌓은 용기 있는 시민. 비석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석준아, 늦었지만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이겼어. 진실이 이겼어. 네가 원하던 대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혼자 두고 미안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실례합니다. 혹시 윤태식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이석준의 딸입니다. 이지혜라고 합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통해 제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양가로 보냈거든요. 안전하게 키우려고. 지혜가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재판 보도 보고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석준이가 딸이 있었다니. 네. 그리고 아버지가 선생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대요. 뭐라고요? 지혜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래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석준이 글씨였습니다. 태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3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어. 혼자 숨어 살면서 수없이 후회했어. 왜 그날 밤 그 골목을 지나갔을까? 왜 그걸 봤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 만약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했을 거야. 태식아, 우리가 본 것엔 이유가 있었어.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했던 거야.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너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태식아, 고마워. 끝까지 날 믿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이런 짐을 내게 남겨서. 하지만 나는 알아. 넌 해낼 거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왜냐하면 넌 내가 아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살아, 태식아. 우리 목까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겼다고. 영원한 친구 석준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어요. 석준아, 우리가 이겼어. 정말로.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싸워주셔서.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가 했어야 할 걸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도 용기 있는 분이세요. 함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석준이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198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석준이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도 표창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석준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지금 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다닙니다. 1987년 그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한 대학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어요. 30년 전 제 친구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가족을, 꿈을, 그리고 마지막엔 목숨까지.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진실과 안전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라면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결국 나서셨잖아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빚이었어요. 빚이요? 네. 제 친구가 30년 동안 혼자 싸웠어요.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친구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시간이 걸려도 대가가 커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석준 선생님을 정말 그리우시죠? 매일요. 매일 그리워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내 친구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같이 산소 가려고요. 그렇구나. 갈게. 1시간 후 경기도 외곽 추모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석준이 묘 앞에 섰습니다. 이석준지묘 1962 이빙리오. 진실을 지킨 사람. 묘비에 새겨진 글귀. 시가 꽃을 놓았습니다. 저도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지혜 왔어요. 윤태식 선생님도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정의가 바로 섰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석준아, 잘 지내고 있지? 거기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석준이가 평안하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산을 내려왔어요.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뭘?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기로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정말? 네.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준이가 좋아할 거야. 그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차에 타려다가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게 의미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희생, 선생님의 용기, 다 의미 있었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실이 밝혀졌잖아. 정의가 바로 섰잖아. 그리고 네 같은 젊은이들이 이어받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도 고마워. 석준이 딸을 만날 수 있어서. 지혜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1987년 그날 밤부터 시작된 40년 가까운 시간.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싸워야 할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할 겁니다. 석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40년 전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석준이와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젊고 순수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석준아, 우리 약속했잖아. 좋은 세상 만들자고. 정의로운 세상. 사진 속 석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 지킬게. 그 약속. 내 목까지. 저녁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알았으니까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석준이가 증명했으니까요. 30년 동안의 싸움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강연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석준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진실의 힘을, 용기의 가치를, 정의의 승리를. 그리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실 앞에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석준이처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윤태식의 자리에 있었다면 30년 전의 진실, 친구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실은 때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큰 대가를 남깁니다. 우리 모두의 양심에